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Q2K 매뉴얼 첫 장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놔뒀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zip 파일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료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열어보시고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여기 매뉴얼에 있는 내용하고 뭐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약간 색깔이나 모양을 바꾸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피직스, 이것,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해요. 이, 수질 모델을 하는 사람하고, 또 이제 수리학 하는 사람들하고 둘이서 만나서, 내진도 수작원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얘기를 할 때, 뭐 누구는 수량이 중요하고, 누구는 수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량, 수질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질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수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질이 결국은 물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수질 모델링을 한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체프라가 얘기하는 게 물리가 안 맞으면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You don't have a prayer of getting the water quality right. 그죠? 수질 문제가 제대로 맞을 거라고 하는 꿈도 꾸지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이 이런 어떤 그 구간을 자르고 어떤 유량의 밸런스를 생각하고 수심이랄지 유속이랄지 체류 시간이랄지 확산이랄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간과하거나 아니면 좀 피하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또 미주얼 고주얼 다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우리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수질 문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왜 그러지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학생들이라 배우는 상태라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클릭해서 잘 돌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왜 합니까? 결국은 수질 문제를 다른 분들한테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합시다 이걸 합시다. 그럼 저쪽에서는 우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러면 할 수 없이 1번 2번 3번 해서 어떤 번호를 매겨서 우리가 1번이 안 되면 2번,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중간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게 우리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질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이제 도구 내지는 무기 방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템퍼레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매뉴얼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 이런 것들이 눈에 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안 읽어지거든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읽어버릇 하시게 되면 이제 되고 제가 또 중간에 읽어드리니까 아마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모델이 강을 표현하기를 리프레젠트 하기를 리치의 연결 그러니까 1년에 리치라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간을 연결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치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젠트 역시 표현하다, 대표하다, 뭐 우리가 이제 또 상징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이 그 리치라고 하는 것은 constant hydraulic characteristics는 특징이고요. 하이드롤릭은 수리활적인 거니까 일정한 수리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기울기가 일정하게 간달지, 그리고 이제 바닥에 위트라고 하게 되면은 폭이죠. 폭이 일정하달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유속을 측정하게 돼요. 아마 관리공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 바위가 있고 부비치고 이런 데 가서 하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좌우 상하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록이면 좌우 폭이 일정한 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가서 물도 뜨고 수질도 유량도 측정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대표성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고, 번호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어센딩 오더는 뭐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름차순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쭉 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 애니메이션 하다가 요것은 애니메이션 다 하진 않았네요. 세그멘트라고 하는 건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전체 다 이게 세그멘트고요. 리치라고 하는 1번, 2번, 3번, 4번, 이게 리치.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폭을 가졌거나, 일정한 경사를 가졌거나, 뭐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가 구간 잘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 구간도 하나하나가 약간 좀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하고 아래 봤을 때 위는 좀 오염물질이 좀 많고, 아래는 좀 분해가 적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자르게 되는데, 이것이 엘리멘트가 되는 겁니다. 헤드워터는 여기 맨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헤드워터고 바운더리라고 경계죠, 경계.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계 조건을 얘기해요. 경계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수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천이랄지 어떤 처리장이랄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의 모든 것이 바운더리 컨디션 내지는 B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도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관심으로 하는 대상 지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근처에 갑천 같은 경우에는 갑천의 상류와 갑천의 하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금강이 있달지. 금강 같은 입장에서도 봤을 땐 금강의 대청댐 방류구부터 시작해서 금강하구도까지 어떤 그런 공간적인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하수처리장이랄지 내지는 그 취수장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오게 되는 유량이 더해지고 수질이 오염물질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빠져나갈 때 수질이 빠져나가지 않죠. 유량이 빠져나갑니다. 유량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물리적인 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덩치가 작아지면 외부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왔을 때 희석할 때 확실히 불리하잖아요. 그죠? 개수 내지는 뭐 이게 서로 수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랄지 지하수랄지 어떤 특정하게 한 곳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퍼져서 들어오는 난포인 소스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여러 군데에서 퍼갈 수 있는 어브스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뺀다는 뜻입니다. 뭐 요약한다는 뜻도 되는데 줄인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콜2K에서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우리가 명시를 해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가장 작은 단위를 이제 엘레멘트 하나하나를 엘레멘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그멘트나 리치나 엘레멘트는 마찬가지의 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간적인 구분이고, 세그멘트는 좀 크고, 리치는 좀 작고, 엘레멘트는 가장 작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엘레멘트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CFF 리액터, 그죠? 요 리액터 하나가 어항 한 개가 작은 박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우리가 하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메인 하천이 이렇다. 금강이 이렇다. 뭐 갑천이 들어온다. 그 안에 옆에서 뭐 나름대로의 유동청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어떤 하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하천을 이런 식으로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놔둬야 되겠죠. 근데 그 컴퓨터는 사실은 이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지 컴퓨터는 0, 1, 0, 1, 0, 1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게 0, 1, 0, 1의 조합이 하나의 랭귀지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한국말이 됐던 영어가 됐던 숫자가 됐던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여금 알아듣게 해줘야 됩니다. 결국 최소한 우리는 이제 뭐가 뭐다라고 하는 걸 서로 연결을 하면서 번호를 매겨주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넣읍시다. 전체적으로 세그멘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브랜치, 그러니까 이게 이 지류 자체는 트리뷰터리라고 불러요. 트리뷰터리 지류. 근데 이제 내가 TRIB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제 가지치기처럼 됐다. 그래서 가지는 브랜치잖아요. 그래서 브랜칭된 브랜치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ascending order 올라가는 순서대로인데 1번, 2번, 3번, 4번 올라오고 있죠. 그래 만났을 때는 그 지천의 맨 위로 올라가는 약속을 하면은 편리합니다. 우리가 하나 일정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델을 들여다봤을 때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면 편합니다. 오케이. 그럼 5분까지 갔으니 6번, 7번, 8번인데,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났네? 뭐가 들어왔으면 걔는 그러면 이쪽 끝으로 가서 9번, 10번, 11번, 12, 13, 14, 15, 비로소 본류로 들어왔을 때 1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21번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지청이 왔네? 그럼 다시 21에서 22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헷갈릴 염려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메인 스트림이고 이게 트리뷰터리고 HW 헤드 워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때 항상 착각하기 좀 쉬운 게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할 것처럼 기대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계산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다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유랑과 수질, 여기서 유랑과 수질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0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물이 깨끗하겠죠? 실제로는 굉장히 더러운데 우리는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할 텐데 컴퓨터한테 아무것도 인풋을 안 주고서 왜 안 더럽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컴퓨터와 정확하게 서로 우리 영어로 얘기했던 우리가 같은 페이지, same 페이지에 있다고 그래요. 같은 쪽에 서로 얘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리치가 이제 있을 때 리치는 아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개로 잘랐는데 이 자른 것을 여러분들이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4개로 잘라서 N4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2개 내지는 8개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자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엘리멘트는 약간 아픔이 있죠. 리치는 리치끼리 서로 길이가 다를 수 있는 반면에 이 안에서의 엘리멘트는 서로 나누기 n 되니까 그 일정하게 거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따로따로 해도 되겠죠. 진짜 따로따로 하고 싶은 여러분들 이걸 리치로 놓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플로우 밸런스는 뭐 일종의 물의 질량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어떤 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나가는 걸 계산하려면 전부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나가는 게 얼마예요? 들어오는 게 얘죠. 우리가 모델링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의 합이 만약에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상을 왼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하고 얘 두 개의 합과 이 두 개의 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다르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 박스 자체가 전화가 또 오는 끄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스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쌓이게 되면 질량 보존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쌓인다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면 쌓인다, 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륨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모델에서 현재 이 볼륨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는 변하겠죠. 변하는데 이 모델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그래서 들어온 것이 항상 같다라고 그냥 우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댐이나 저수지가 늘어나도 줄어나도 하는 것처럼 늘고 줄고 합니다. 그건 동적인 상황이에요. 다이내믹 스테이트예요. 다이내믹 스테이트. 다이내믹 스테이트는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양적으로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했는데 수질은 하루 만에 시간적으로 좀 변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은 스테디 스테이트 이게 뭐지? 뭐 항상 일정하다고 그러면서 왜 변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편리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일단 봅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뭐예요? 사진 딱 찍으면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 넘퍼 소스로 들어오는 유량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실제로는 뭐 호수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넓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컴퓨터에 반영을 해서 집어 넣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심 같은 경우에는 그죠? 뎁스가 여기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속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속이 좀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늘어들고 줄어들고는 공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많이 변하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천 내부에 수리 구조물, 유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수심이나 유속이나 유량 관계를 다 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다 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간단한 걸 재서 복잡한 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델에서 생각하는 옵션인 거죠.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식의 어떻게 하냐 위어도 있고 레이팅 커브도 있고 매닝 공식도 쓰는데 그것이 Q와 H와 U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 우리는 그 중에 한 개만 쓰면 돼요. 내가 편한 거. 그래서 아무거나 하는 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다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주 가장 간단한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위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레이팅 커브가 2번이고 지금 매닝이 3번이다. 이제 번호를 저기 매겨 놨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위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홈이 파진 물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위어가 높이가 얼마냐? 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오케이 양반이 지금 위어를 원하네 위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위어를 계산하지 않고 자료를 안 주고 그냥 레이팅 커브 코에피션트를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2번을 쓰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선택 안 하면 그 다음에 매닝 공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레이팅 커브를 많이 쓸 것 같고요. 뭐 그거 레이팅 커브는 사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매닝 이퀘이션 쓰셔야 되고 위어라는 실제 구조물의 어떤 크기랄지 이런 거 정보가 있다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어에 대한 얘기가 위어는 뭡니까? 지금 보시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볼까요? 지금 대충 위어 공식이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상 이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쓸 수도 있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는 거는요. Q는 어떻게 보면 U에다가 그죠? 유속에다가 A를 곱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계산을 할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저렇게 어떤 유도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유도하는 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HH를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호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위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턱 같은 거예요. 턱 같은 건데 거기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죠? 지금 이 HH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같은 걸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레이저 가지고 원격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에서 하자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진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단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것만 재면 돼. 이거 재면 HH를 계산하면은 나는 여기서 넘어오는 Q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 있죠? B 너비 폭입니다. 그래서 폭을 알고 수심을 알게 되면은 뭐 심플하게는 B 곱하기 H가 A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U를 표현하는 그런 항이다. 다른 어떤 그 유도 공식을 통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장황하게 많이 있는데 뭐 여기에 바텀이랄지 여기 바텀이랄지 여기 수위랄지 뭐 여기 어떤 유효 자체의 뭐 높이랄지 그런 것들을 잔뜩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 내용이고요. 위어는 우리가 수자원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뭐 수질 관리 시간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인데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어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enter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위어를 계산할 거고요. 레이팅 커브에 대한 위어를 안 쓰고 레이팅 커브 코에피션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레이팅 커브를 쓰시는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니 이쿠에이션을 쓰는데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 근데 셋 다 나름대로의 서로 어떻게 보면 오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조건을 고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나왔으면 해서요. 네, 됐고요. 예, 보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한 개 슬라이드 더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여기 하다가 스탑됐거든요. 위어는요,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4각인 경우도 있고, 3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게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의 삼각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요 물이 있는 부분에서, 물이 있는 요 부분만을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요것이 H잖아요. H. 요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요것이 수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꾸로 와서 여기는 완전히 전부 다 모든 것이 전체가 다 길게 연결된 상태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요 HH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HH를 계산하시면 만약에 B를 아신다고 하게 되면 Q를 계산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고요. 거꾸로 나는 HH를 알고 싶다고 B를 알고 Q를 안다면 HH를 계산할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은 아주 간단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심지어 사다리꼴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것이 그 시기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HH만 집어넣고는 탑이 뭐다라고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제가
그동안에 수업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얇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뭐 둥근 것도 있고 막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적으로 크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특수한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특수하게 다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요, Q가 0.1이고 여기서 위협 폭이 0.5고요. 여기 Q고요. 여기는 B고요. 그다음에 위협 바닥이 이렇게 2m 위로 떠 있습니다. 떠 있을 때 이 나름대로 이 수심을 여기 지금 0.06은 답인데요. 이걸 계산해 봐라 라는 얘기고요. 0.5는 지금 주어진 조건이 0.5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요 식을 가지고 그죠?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Q를 알고 우리가 지금 여기 0.5라고 여기 A로 계산인데 B죠. B로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면 HH가 왜 숫자가 이렇게 이 0.06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니야 지금 안 고칠게요. 이걸 그냥 바로 쓰셔갖고 제가 아까 이게 지난번에 피트하고 요거를 이제 고치면서 0.23m로 고치겠습니다. 이건 고쳐주세요. 그래서 0.23m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기존에 있는 2m와 0.23m를 합해갖고 지금 2.23m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있고 등등등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쓰는데 큰 제약 조건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HD 이게 헤드 드랍이에요. 아까 이제 드랍이라고 했을까요? 드랍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이 디지털 펜이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쨌든 D가 드랍이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이 HD 가지고 나중에 폭포 같은데 떨어지게 되면은 암만 해도 이 공기 같은 것들이 공기방울이 형성되잖아요. 그럴 때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데 그 녹아 들어가는 함수가 HD다라고 하는 데서 HD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저희들이 엘리베이션 위 HI 저기가 계산해서 HD를 계산하니까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우리는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런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간단해요. 산소 얘기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식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RD라고 하는 것이 계산하는데 A가 있고 B가 지워지면 HD를 넣어서 계산하는구나. 나중에 리에어레이션 계산할 때 산소 문제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산소 농도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위에서 넘어오는 거, 나가는 거, 중간에서 없어지는 거, 확산되는 거, 뭐 등등등 해서 다 이런 산소 매스 밸런스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요 값, 그렇죠? 요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 RD라는 값이 주어지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구조물에서 산소랑 관계되는 항을 집어넣는데 RD가 필요하고 RD가 이런 데 쓰이는구나 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제 요런 이 숫자가 있다면 위어 가스 뭐 산소도 결국 가스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오는 겁니다. 대기 중에는 일기압이라고 하는 공기가 있잖아요. 압이 뭐예요?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질소가 한 거의 70 몇 프로, 산소가 한 20 몇 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톤의 분압의 법칙에 의하면 산소는 한 0.2 기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누른다는 건 뭡니까? 물 속으로 물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이다 같은 경우가 톡 쏘는 맛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이다 톡 쏘는 맛이 뭐예요? 그 안에 CO2 가스를 압력을 통해서 주입을 한 거거든요. 고압을 통해서 그 뚜껑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우리 0.2 기압이라고 하는 만큼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산소가.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어떤 힘으로 작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산소가 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트랜스퍼, 이동이잖아요. 산소는 가스잖아요. 그래서 가스 트랜스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물이 얼만큼 수위차가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온도의 함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는 A 값이나 B 값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RD가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산소 계산할 때 쓰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도 템퍼레처도 따로 주실 거고요. A와 B 값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넣게 됩니다. 댐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니면 워터 퀄리티 같은 데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니까 안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위어는 뭐 했더라? 위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 위어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Q가 그렇죠? 1.83에 B 곱하기 H에 뭐 3분의 5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위어 공식을 쓴 거고요. 그래서 H만 우리가 계산하면 돼. 결국은 이게 Q하고 H의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레이팅 커브도 비슷합니다. 레이팅 커브도 비슷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서로 거꾸로 된 형태고 그럼 뭐 이렇게 어느 걸 오른쪽으로 쓰고 어느 걸 왼쪽으로 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Q를 알면 이런 어떤 관계식이 있으면 H를 계산할 수 있고 역시 이런 관계식이 있으면 U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측정치예요. 측정치. 측정치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측정이 안 했다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에 의해서 리그레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수위, 위량, 곡선. 그래서 수위하고 유량하고의 곡선이고 여기서는 뭐 유속, 위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거는 뭐 퍼펙트하게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측정해 보시게 되면 뭐 점들이 왔다 갔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뭐 잘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그 B하고 베타하고 뭐 이런 것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뭐 관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Q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U 곱하기 A잖아요. 그렇죠? A인데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H하고 어떤 B의 요 합법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혹을 얘기하게 되면 이쪽이 B고 뭐 이쪽이 H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유속이 되는 경우에 이게 다 합하게 되면은 지금 Q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식을 여기서 B나 베타가 결정되게 되는데 차차 나오니까 지금 헷갈려요. 좀 해봤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러지라고 고민을 하시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맞아야지만 되는 건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상에 오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게 맞는데 현실과 이상은 항상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여기서 보시죠.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린 Q가 U를 이슈로 하게 되면 유속 곱하기 단면적, 그럼 Q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Q하고 U 관계에서 Q를 가지고 U를 계산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은 Q 알고 U 아니까 A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H를 계산하셨으면 이제 그럼 H하고 여기 A하고를 아니까 B라고 하는 이런 것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면적은 폭 곱하기 수심이잖아요. 그죠? 네모꼴입니다. 네모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B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0이면 실수의 영승은 1이잖아요. 그죠? U가 U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소리고요. 그랬을 때 그럴 때 이 A가 U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뭐 H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0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 베타 0이라고 하기 때문에 H가 H니까 알파가 H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못생기게 내려왔는데 제가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 자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뭐 B는 뭐고 베타는 뭐고 그러냐 이런 것들 값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값이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 값을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0.4 정도 되겠거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대체적으로 모델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값을 주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했어요? 위어 공식 했죠. 그건 단순하게 그 수심을 얘기했던 특정 수심 하면 그냥 다 계산하는 거고, 레이팅 커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이렇게 숫자들을 정해놓고 그 유량과 수의 관계, 유량과 유속의 관계를 놓고 서로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얘기는 위어라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개수값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매닝 공식도 뭐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닝 공식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Q가 A 곱하기 뭐 나머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Q라고 하는 것은 펜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U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하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U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닝 공식에서는 U를 계산하는데 U 자체가 지금 RH는 동수반경인데 RH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A 나누기 P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단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길이, 여기 물에 닿는 길이를, 그렇죠? 웨티드 패러미터 물에 닿는 길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말씀 안 했지만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U를 알고 이렇게 A를 알게 되면 Q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논리인데, U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정보가 없이 그냥 바닥에 있는 이런 어떤 그 하천의 슬로프는 여기 이 XY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어떤 단면의 어떤 모양,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어떤 위어의 구조물이랄지 아니면 사진 측정이 안 돼 있어도 하천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닝 공식이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트래피조이달 채널, 그러니까 트래피조이달 사다리꼴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대충 놓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A하고 P하고 N하고 S하고를 알아야지만 Q를 계산하는구나 그러고, 당연히 이쪽을 인풋을 주지 않고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트래피조이드 채널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 지금 X하고 Y 사이에 B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하폭 아래 폭이 있고 위폭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위에 폭을 계산할 수가 있고 결국 H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다리꼴 면적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의 길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면적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닝 공식을 지금 대충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있던 거 아까 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것이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래 B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슬로프를 계산해서 계산했다고 칩시다. 네. 그랬을 때 A를 계산할 수 있다면 Q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요 윤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세 개의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안다면, 그렇죠? 안다면 그 다음에 이걸 P를 계산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 종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매닝 공식을 써서 A 대신에 집어넣고 P 대신에 집어넣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보니까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이거 H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식인데요. 이게 지금 H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을 때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을 이제 그럼 이쪽도 H가 있고 이쪽도 H가 있고 무슨 식이 이런 식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Q를 알고 B를 알고 다 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H 구하실 수 있겠어요? 못 구합니다. 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산하기가 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숫자를 끼워 맞춰 가지고 맞냐 틀리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뭐 그것도 시행착오법으로 해서 적당한 H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서 두 개가 비슷한지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네? 그러면 좀 줄이고 누리고 줄이고 누리고 하면서 하는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산했을 때 양쪽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은 엄연하게 컴퓨터에서 내지는 수치 해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H를 잘 선택을 양쪽을 다 만족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H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H를 결정했다면 A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A를 계산했다면 U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사다리꼴 가지고 A를 계산을 하고 P를 계산하고 H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금방 얘기했던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iteratively solved, iteration이라고 하는 반복이거든요. 계속 컴퓨터가 자기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계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손으로 보시고 눈으로 따라가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지금 뭐 여기서 콜투키 모델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거고 사방에서 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 중에 응용 분야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를 계산하고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요. 반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값이 있잖아요. n 값이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n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매닝의 n 내지는 마찰 개수 n 값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고급형의 모델에서도 결국은 n 값을 나중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n 값이 뭐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하천이면 한강, 금강이면은
어떤 구역의 n에 대해서 같이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국가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건 이렇다라고 하는 대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다른 분들이 쓰시는 값을 선택을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티피컬한 n값이 뭐 보통 스무스한 채널은 0.15, 라프한 채널은 0.15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n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론적인 것하고 실제적인 것하고 저 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 뭐 모멘텀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갖고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중간에 조절 계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위어나 레이팅 커브나 매닝 공식 가지고 Q하고 U하고 H 관계를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전체 최적과 유량을 나누면 체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침전이랄지 반응이랄지 또 특히 녹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랄지 삼열이랄지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요. 워터폴. 여기는 뭐 거의 폭포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 콜트케에서 폭포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런 떨어지는 낙차를 자기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계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아까 HD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그렇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 우리 아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체류 시간 얘기 같은 경우에는 최적하고 지금 이 유량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 최적 같은 경우에서 최적은 이게 미터 삼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통 유량은 미터 삼승 퍼 뭐 세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캔슬을 하고 이 분모에 있는 걸 뒤집게 되면 우리가 시간 단위로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차원이 얘기하는 주는 것처럼 이게 최적과 지금 이 지금 요건 요것만큼은 지워야 되겠네. 예, 요것만 지워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최적 계산할 수 있고, 체류식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이 각각의 조그만, 그 엘리멘트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전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확산 문제가 있어요. 확산은 그러니까 longitudinal이라고 부르는데, long이죠, long. 지리 방향입니다. 옆에는 이제 그 lateral이라고 불러요. lateral.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콜트케이 모델에서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길이 방향으로만 가요. 이게 그렇죠? long.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을 이게 이 종방향이고 행방향인데 이것은 이제 lateral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latera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lateral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종방향으로 확산 개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숫자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유속이랄지 폭이랄지 어떤 그 수심이랄지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쓰시는 요 밑에 있는 U 스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유속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H하고 S하고 B하고 U 다 안다면 이 확산 계수를 거꾸로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확산 계수를 주지 않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엘리멘트와 엘리멘트 사이에서 우리가 확산 계수를 일일이 주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렇고요. 근데 확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델링 시간에도 많이 배웠지만 어떤 그 지점에서 그렇죠? 이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퍼지는데 사실상 뭐 양쪽으로 다 퍼져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유속이 밀고 있으니까 이쪽은 좀 찌그러지고 이쪽은 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진짜 열심히 얘기했던 그 라운드 C, 라운드 T가 그죠? 2의 라운드 자승 C, 라운드 X의 자승 마이너스 U, 라운드 C, 라운드 X, 마이너스 KC 기억나요? 예?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디스퍼전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사실은 이쪽에서 미는 얘는 이제 U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U가 여기 있는 이 친구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하천에서의 어떤 물질 이동이라는 것은 이 디스퍼전과 유속과 내지는 반응과의 서로 어떤 그 서로의 그 밸런스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천 같은 경우는요, 이 미는 힘이 훨씬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 찌그러져 버리고 퍼지게 되면 점점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펜을 다시 바꾸고 우리 그 피클렛 넘버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죠? 피클렛 넘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피클렛 넘버가 높으면 이게 우리가 유속이 우세하다. 낮으면 확산 유속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디스퍼전이 필요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것이 U가 세다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무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슬로프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식들에 의해서 거꾸로 슬로프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슬로프나 이 n 값이나 이 매닝 공식을 전혀 집어넣지 않게 되면 그냥 디스퍼전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대부분 경우 하천에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퍼전 코에피션트를 뭐 이렇게 버크 디스퍼전이라고 해서 제가 총합산계수로 했던 기억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단순한 2하고 여기 지금 2의 프라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프라임 붙었어요. 그렇죠? 프라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A하고 X하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가만히 단위를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이제 좀 지우고 갈게요. 보통 지금 단위를 보게 되면 여기서 E 같은 경우에는 미터 자승 퍼 세크가 되는데 E의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미터 함수 틀렸다.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잠깐 지울게요.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자승이래요. 그죠? 이게 지금 미터 퍼 세크 자승이에요. 이 프라임과 E는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얘는 뭐예요? 유량 단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유량 단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옛날에 모든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E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세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산을 대충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뭐가 다르구나 이해를 하셔라. 그런 것이고요. 수치 확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안에서 LI 문제인데 문제는 델타 X. 그래서 델타 X가 작으면은 어느 정도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데 너무 커지게 되면 얘가 지금 너무 택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적당히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컨센트레이션 문제에 가서 일반적으로는 무시할 만하다는 거고 리치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좀 작게 만들어 제가 델타 X 작게 만들어 그랬죠. 작게 만들수록 정확할 수 있으니까